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변화하는 인구 대응의 맞춤형 인구 정책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정책 공모 사업 추진이 3개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보통 이제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 공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3개 사업들이 지금 공모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하반기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세 개의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 요맘때면은 거의 이제 중간 단계까지 갔었을 텐데 네, 그 네.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그 신중년, 중장년, 장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청년과 신중년에 대한 어떤 경계가 모호하고 중장년과 중년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고 그 예산 추계나 아니면은 사업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원 센터도 조성이 되고 있고, 7월 준공이죠? 신중년 지원센터요? 네네. 예, 인생 이모자. 내년 6월 그러니까 준공 7월.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세대 융합형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센터까지 조성이 되면, 그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세대 융합형 어떤 그 모델들이 구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올 하반기에 타 지역 그 신중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다닐 예정입니다. 이제서요? 내년 7월에. 근데 지금 내년 7월인데 조금 더 늦어져서 좀 8월, 9월 그 그때 정도는 좀 늘어나는 늦어진다고 정도는 합니다.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가 도시재생 공모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이거 공모할 때 네. 기본적으로 안을 제출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계획이 가점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은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자료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중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아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인구 변화가 많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인생 이모작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고, 그런데 일자리나 이런 특정 한두 개의 중장년 프로그램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그 사업 부서하고의 어떤 괴리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융복합형 모델이 구축이 되고, 그 구축에 맞게 우리가 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센터는 7월 달에 내년 한 달 늦어져서 8월 9월 이렇게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해서 내년에 일부는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가 올 8월 달에 이제 서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가시면 사업 계획은 언제 하실 거고,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예산에 안 태우더라도 후반기면은 추경에도 들어올 예산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서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서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신중년 그 공모사업 정책뿐만이 아니라 성과 지표나 어떤 정책 피드백이 돼야지만 체계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인구 정책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까지 생긴다면 신중년 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센터가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센터의 필요성을 느낀 거고, 센터가 들어서면서 신중년 정책에 대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우리 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년, 중장년, 신중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성 있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갈 것이냐.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냥 획일적인 그냥 자료를 넣으신 거예요. 서둘러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복지나 단순한 일자리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서 많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 정책이나 인구 정책은 그 고용 대책이나 아니면은 그 복지나 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타 지자체 뭐 선진지 견학으로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외형적인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낼 정책을 벤치마킹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좀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시가 100만 특례시를 지금 바라보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런 지원 센터가 여기에 지금 공간이 그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3층, 4층만 쓰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에 대한 그 요구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중장년 계획들이 굉장히 프로그램들은 쏟아지는데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원 특화 맞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뭐 계절 근로자들 그렇고 직접 일자리 사업도 있고 취업센터 뭐 취업 박람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사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거의 이제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뭐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해서 차후에 좀 그 부분까지도 뭐 챙길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에 센스가 있으시네요. 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 들어갈 거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센스 있으신 만큼 그런 부분 진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24년 대한민국 일자리워드의 평가 기준을 혹시 알고 계세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지역 특화 사업들에 대한 평가 기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데 일자리 어워드에서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00점을 많이 주는 항목이 창의성이에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창의성.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지죠.
조금 아까도 제가 청년 정책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의견, 외국 사례,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말 그 지금처럼 해온 거에서 좋은 것들은 그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가점에 대한 부분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점 기준을 보면 그 창의성이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현장에서 그 파급력에 있어서 행정의 어떤 그 처음 목적에 맞게 잘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의 점수가 또 30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획일화된 거에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현장 중심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많이 주고 그런 지자체에 또 어떤 가점을 주는 이게 이제 매년 이루어지는 일자리 리워드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속성이었죠.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일자리나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나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융합성인데 그 융합성에 대한 부분도 20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들이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에 배점 기준이 4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일자리나 아니면 청년 정책이나 아니면 그 신중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융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계획을 하실 때 그 예산 부분만 보지 마시고 사업의 성과성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안을 잡으셔서 내년 사업에는 조금 갖고 들어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에서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가 증감액이 많이 줄죠. 네, 그렇습니다. 미달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도세 저희가 작년에 그 목표액이 한 6,400억 정도에서 6,412억 정도로 해서 받은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목표액을 잡았었는데 네.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상향돼 있는 목표액을 그냥 업을 시켜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반영을 좀 안 시켜주고 각 시군별로 지금 전부 다 업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이상이 지금 오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다만 저희가 비과세 감면 부분 이게 법리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 체계를 발굴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월 말까지 한 130억 정도 지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의 달성은 어렵지만은 거기에 상응된 만큼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좀 갖고 계세요? 네, 월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대책 회의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지금 올해도 작년 수준이 한 6,400억 거기서 지금 저희가 한 38억 정도 더 오버된 상황인데 6,400 한 20억, 50억 정도 그 지금 선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으면은 도세 그 세입 구조에서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위험 요소로 지금 참고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험 요소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 이 거래량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었고요. 저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 있는 금리 조정과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서 더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거래가 더 없는 실정으로 좀 계속 가고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세 부분 쪽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향후에는 늘어난다고 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작년 수준의만큼의 그 실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도세에 대해서 위험 요소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방세에서 충당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속적인 고정자산 그 기반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그럼 안을 잡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방세법상 이제 법령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비과세 감면 분야 법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비과세 감면 조사 요원들을 각 출장소별 해서 총 6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네.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충 방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고정자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과세가 지금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인데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법상 받는 부분인데 다만 납기내 징수율 부분 이쪽에 대해서 저 고액 납세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징수 체계를 해서 네네. 제고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연도별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차율은 점점 어느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차율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1.8%까지 지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작년에는 몇 %였었죠? 그 전에는 한 5% 많게는 한 10% 이상까지도 이렇게 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1.8%까지 그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좀 줄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세목 담당자 또 권역별로 이번에도 7월 17일 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네. 그래도 근접성 거기까지는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계치를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든 많이 상태. 좁혀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징수팀도 뭐 가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적극 행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말일 전까지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또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25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업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적인 부분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세하고 연동해서 중소기업 감면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쪽에서 감면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 평택시는 지금 감면 대상자에서 감면 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 한 30%, 우수기업은 한 50%, 그다음에 이제 신생 새로 그 기업을 이루는 부분은 70%까지 감면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이렇게 감면되는 금액이 2025년도 얼마 정도로 추계를 잡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제가 서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치가 연도별로 지방세법상의 제가 조항 25년 거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25년도에도 그 법령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뭐 금액상으로는 몇천억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제가 서류상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대략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도세 부분이나 도세 부분 아까 이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차율이 1.8%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도세 세입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세입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저희 평택시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또 세수가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적극 행정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 세액 감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자체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려받는 예산도 그 재원도 좀 적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화가 조금 돼 있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는 이미 저희가 계획 세우고 나서 내려오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히 뭐 오차 범위 안에서 그 추계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정말 힘든 부분이고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 금액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또 거치지 않는 세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세입 그 부가세가 조금 높은 그 직군들에게 적극적인 그 세수에 대한 어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물리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그 외국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춤하다 보면 또 그 부분에서 또 큰 액수가 또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는 제가 어제 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징수가는 제가 질의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초 위촉 기간이 2001년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것도 있고 조례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난 회감 때 말씀 주신 사항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인 여건을 가져서 네. 객관성 확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를 보면 그 자발적 참여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핵심 행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추진 실적에 보면 그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여기에서 그 규제 발굴 건수가 4건이 있어 중앙부처에 뭐 일부 수용해서 1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발굴한 규제가 예, 중앙에서 수용되느냐 안 하는 게 이제 평가 지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번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도 개선 여건을 가졌던 사항이 예. 위반 건축물 해체 신고 관련해 간 유령 건축물. 예예 예, 그 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조금 요구하는 내용을 중앙에 이제 올렸었고 예. 그 사항이 다는 아니고 일부 수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4건 중에 한 건이 수용됐던. 한 건만 수용이 된 거예요? 예예예. 보통 1년에 이렇게 몇 건씩 발굴해서 올리면 어떻게 수용되는 게 이렇게 저조한가요? 저조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제도 개선이나 규제 또는 법규 개정 사항들이 예. 사실 굉장히 중앙에선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여건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한 방향에서가 아닌 여러 다양성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법을 심의하는 곳에서도 그 다양성을 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 개선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3건 이상 해야 되는데 예. 한 그래 이제 건만이. 평가 지표에서 뭐 점수를 좀 좋게 받는데 사실 아까 이제 김영호님도 말씀 잠깐 있으셨지만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좀 많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뭐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 직원 협업해서 더 많은 제도 개선 아이디어 이런 데 착안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도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그 건수가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 시민 불편이 대체적으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기획 예산과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반적인 그 집행부의 어떤 그 규제 같은 게 너무 이제 불합리하게 억제가 돼서 별로 이렇게 그 통과되는 이런 일들이 좀 드물어요. 드물어서 타 지자체보다 무슨 이제 건축이라든가 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통과되는 게 규제가 너무 억제가 됐어요. 평택시가 이제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물론이지만 다른 뭐 과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무슨 개발이나 뭐 아니면 그 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런 게 통과가 되고 이게 혁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제 평택시는 별로 통과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런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획 예산과만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잘 통과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규제 혁신에 대한 그 공무원들의 그 아이디어가 구상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있어 우리 선제적 개발 전략 수립 및 신규 항로 개설 추진을 통한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 항만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물동량 같은 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그 수출 물동량도 전국의 1위, 뭐 2023년도에는 뭐 16만 대, 뭐 160만 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보면 뭐 올해 이게 지금까지 한 게 한 145만 대인가요? 156만 대입니다. 아니 2025년도 예상이요? 예상에 보니까 예, 145만 대. 145만 대, 뭐 이렇게 포인트 보면 0.7%가 지금 다른 해보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게 그래도 평택항하면 자동차 전용부도 수출항으로 유명하고 전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 평택항은 자동차 전용부도가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될 정도로 물동량이 이제 많은데 이렇게 저조화된 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 기아차는 한 1% 정도 늘고요. 예. 현대자동차도 한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수입 자동차가 줄어드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국책항 아니에요. 우리 평택항이. 근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저조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평택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라든가 어떤 사업 발전상 이런 게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을까요? 우리 실장님. 네, 우리 평택항이 부산, 광양, 인천항에 의해서 네 번째 그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 항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인천항이나 광양, 부산항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한 격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관심 있지만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평택항 항만 뭐 4차 뭐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배후단지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여타 기관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평택 항세를 좀 더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관련 예산 또 평택항 관련 정책들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올해 4차 항만 기본 계획이 이제 그 반영이 되면은 아마 이제 평택항이 지금 뭐 광양항이나 뭐 인천항의 항세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후발주자로서 평택항의 항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 이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기아 항만 경제실에서도 항만 분야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우리 평택 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저희가 우리가 지금 항로가 몇 개가 개설이 됐죠? 우리 지금 대부분 여기 보면 중국 항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항로가 지금 개설이 됐나요? 전체 30개 항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중국이 5개 중국이 항로 5개. 있습니다. 중국 보니까 우에 일조, 연태, 영성, 연운항 예.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 평택항이 중국하고 최단 거리에 있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우리 평택항인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하기가 쉽고 수도권 인천항은 너무 팽배해졌고 밑에 광양이나 뭐 부산 신항은 너무 멀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평택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대 전에는 이제 국책항으로 지정도 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 3대 국책항이라는 게 좀 무상할 정도로 조금 침체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지금 우리 경제실장님께서도 시도위원들 신경도 써야 되고 지금 저희들도 신경 쓰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엄청 우리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기리고 있는데 여기에 실망되지 않도록 우리 항만 운영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얘기하고 여기 지금 보면 타이탕 항로 운항 보전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 1개에서 1억 지급 중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이창이 어디에 이것도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예. 여기에 보전금 1억을 주나요?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예, 언제 한 거예요? 한 개 올해가 3년 차,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다른 데는 뭐 3억 정도 지급하는데 여기는 1억이에요? 이제 그 협약 물량에 따라서 예. 1억도 있고 3억도 있습니다. 뭐 일본 선사 같은 데는 이제 1억으로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선사 같은 데는 운행이 저조해서 해지했죠? 작년 네, 작년에, 12월에 그 항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이거는 3월 지금 언제 맺은 거예요? 이거는 3년 전에 맺은 거예요, 이것도? 네네 3년 차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는 항만을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유럽이나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쪽보다 항이 가장 최단 거리에 있다라 해서 앞으로 허브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저희 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이게 예산 사업비가 보니까 6,924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54만 2천 평 정도 이게 계획이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 연구시설, 관광 숙박시설, 주거시설, 공원 녹지시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도시계획 기반이 서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건 아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가칭 에코마린 시티 주식회사 예. 맞아요? 여기에서 앞으로 개발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여기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협상자로 또 지정이 그리고 됩니다. 지정이 지금 법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은 없어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지금 가칭 에코마린 시티 주식회사라고 써져 있길래 그래서 늦게나마 이게 다행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무하잖아요. 친수공간 시설, 관광 시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이제 이번 초구나 이제 7분 발언을 통해서 랜드마크 관광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행히 이종 항만 시설 이것도 어렵게 축소되려고 그러다 지금 그냥 원상태로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하고 평택호하고 친수공간 항만하고 시설에서 연계하면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신경 쓰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평택 우리 항만 건설 여기
우리 저 기획항만실에서 이게 직접 관여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지방 그 해양수산청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배후단지는 시하고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업 시행자는 이제 민간이지만요. 예. 저랑 협의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항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없고 그냥 가보면 허허벌판이고 배만 매척 부응하고 자동차 전용 홍보도만 보이고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터미널이 저희가 그때 구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4개 선석이 준공이 됐었는데 그 여객하고 화물하고 동선이 겹치고 위험해서 지금 이제 구터미널에서 그 출입국 배를 타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 4월까지 해수부에서 예.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 전까지는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구터미널에서 여객이 내리고요. 네. 또 신터미널로 이전을 해서 그 출입국 수속을 그리고 신터미널에서 다 신터미널에서 발령 하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 현지 답사 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냐고요. 네. 이런 일도 그냥 지방 해수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 평택시 항만수산과에서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양안전체험관 지난번에 그 저희가 협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그 특조금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해양체험관이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센터로 이게 협약을 맺어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난달에 경기도에서 예. 서류 심사를 하고 있고 예. 또 7월 중으로 뭐 현지 나와서 예.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예. 서류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항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설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가지고 우리 그 첫째 우리 물류 인프라 확충될 수 있는 항이 되기를 바라고 둘째 친환경 항만 조성 우리가 지금 전기와 수소 기지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박된 선박들의 그 친환경 연료 뭐 이런 거 인프라도 구축하려고 저희가 수소 기지도 그쪽에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적인 사업들이 많이 지금 평택항에 많이 그곳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정작 이거를 지금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 평택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한 평택 홍보관이 있죠. 네, 홍보관을 잘 이용을 않는 것 같으셔요? 지금 예, 솔직히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용률 저조한 게 아니라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쪽에 그 홍보관 이용을 모르니까 누구 홍보관이 어디 있어? 어디에 그 마린센터에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평택 그 포승구가 240만 평 단지 안에 거기에 지금 있는 게 홍보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배수지 거기, 있는데. 예, 배수지 있는데 거기를 잘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지만 평택항에 가서 뭘 구경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도 올라가 보라면 거기 어디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이것도 홍보를 역할을 같이 해서 평택항 발전하는데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 145명이라는 이게 간단한 이런 문구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145명은 경기도에서 그 145명을 선정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그 숫자이고요. 그 이 사업은 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에게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2년 동안 하면 2년 만기 시에 480만 원 현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145명 선정은 됐나요? 지금 선정해서 예. 아직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7월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저희가 7월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선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또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을 하게 되면 이 대상자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 돈 넣는 건 그 대상자들이 여기다 돈을 입금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10만 원 10만 원 넣고 넣고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달달이 매월 10만 원씩 10만 원씩은 청년들이 집어넣는 거죠? 자기 돈으로. 그러고 네. 차후에 얼마를 탄다고요? 2년 만기 2년 시 만기에 480만 원. 480만 원. 예. 그리고 지역 화폐로 100만 원을 별도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 지원 이게 몇 편 저기 17페이지 17페이지 중에서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청년 창업자 클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이 있어요. 3개 기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판로라든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이게 지금 농축산물은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왜 그러죠? 이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그 창업을 창업이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업체는 선정이 돼서 됐고. 차후 지금 2개. 2개를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크라우딩 펀딩 목적을 살펴보니 신제품 개발 그리고 그 인터넷 플랫폼 그 후원자 이거 자금 요청도 있는데 이게 뭐죠? 후원자들한테 자금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예.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금 팔거든요. 예.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네. 나는 그래서 후원자들도 모집해서 이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네. 예.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 창업하면서 이런 뭐 좋은 조건으로 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22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이 도비가 이게 100%인가요? 추진 실적에 분야별 살펴보면 네, 저희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전액 네. 10입니다. 5개 시장 1억 3천만 원은. 근데 여기에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 시장별 보조금 2천만 원, 1억이 있어요. 1억 3천만 원. 이게 전액 1억 3천만 원은 전액 10입니다. 전액 10이에요. 그럼 네네. 5개 전통시장이면 어떻게 한 시장에 2천만 원씩 드리는 네, 건가요? 일단은 이제 2천만 원씩으로 이제 그 마케팅 사업을 하게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3천만 원 갖고는 이제 차등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 그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통큰 세일이라는 이런 막 프랜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많이 이제 그쪽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100만 원씩 5개 시장에 1억씩 드린 건가요? 1억이 5개 시장이라 이렇게 한 5개 2천만 원 시장, 2천만 정도씩 원씩 지원된 나눠준 겁니다. 거구나. 네.
그러면 그 통큰 세일이라고 하면 그 상인들이 물건 판매하는데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또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비 100% 공모 사업이고요. 예, 예. 이제 2천만 원씩 시장에 지급을 해주면 거기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러면 그 온라인이 아니라 저희 그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상품권. 다시 페이백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지급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요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막 그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막 줄도 서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들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봤는데 이런 거 가끔씩 행사를 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뭐 이게 1년에 그냥 한 번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이제 도로도 사업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제 농축산 할인 행사라고 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공모에 응모해서 예. 지금 많이 활성화해서 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이 이런 행사 뭐 요즘은 또 이제 그 소비자 또 쿠폰 뭐 지급이 돼서 좀 북적북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저 소비 촉진도 되면서 소상공인들 활성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 많이 써서 활성화되기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